여야의 당권 경쟁 대진표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오는 27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회의 최종 후보로 나설 후보 3명이 조만간 결정됩니다. 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새누리당은 비주류의 후보 단일화로 계파 대결 구도가 보다 뚜렷해졌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비박계 정병국 주호영 후보가 어젯밤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거쳐 오늘 오후 5시쯤 충청권 합동연설회 이후 단일화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정 교수님, 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수치상으로는 두 후보를 합할 경우에 1위로 일단 올라서는 거 돼 있는데 과연 비박계 단일화 후보 이번 판도에 어떤 좀 영향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영향력뿐만 아니라 이게 대결 구도를 새로 세우게 되는데 이게 단일화하면 우리가 흔히 야당에서 많이 우리가 봐왔는데 지금 비대위 체제에 새누리당이 단일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또 무슨 패권 개파 싸움의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선거하고 전쟁은 이겨야 되지만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좀 아쉽다. 각 사람의 개인기나 능력으로 심판을 받으면 좋았을 텐데 김용태 의원은 뭐 나오자마자 슬그머니 단일화해가지고 정병국 의원한테 밀어줬고 네. 주호영 의원은 나는 중립이다. 나는 모든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당원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립이라고 그래놓고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은근슬쩍 또 이게 단일화를 하는 모양인데 좀 모양새가 그렇고요. 뭐 김무성 또 의원이 또 뭐 뒤에서 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친박계에서 하고 있는데 뭐 사실이든 아니든 결국은 비박과 또 친박의 또 단일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은 패권 싸움이 또 벌어지는 양상이어서 예. 결코 이 새 시대에 요구되는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전당대회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데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단일 후보의 파괴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파괴력 이번 선거에 판을 흔들 만큼의 파괴력을 지닐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비박이 MB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의 비박은 아니고 말이죠. 그 옛날에 어떤 향수를 많이 생각해서 뭉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큰 파괴력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우리 고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론조사를 믿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것은 무응답층이에요. 31%예요. 지금 이정현 후보가 아마 25점 얼마인가에서 네. 가장 높던데 어쨌든 지난 총선 이후 저는 뭐 이 여론조사를 잘 안 믿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나 참고는 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 볼 때는 비박의 두 후보 그러니까 주호영 정병국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고는 예. 지금 친박 후보들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정치는 또 현실이거든요. 예. 뭐 개파 간 갈등이 어쩌다 저쩌다 하더라도 지고 나서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우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각자의 그런 정치적 비전과 철학을 놓고 네. 이렇게 승부를 겨루지 뭘 또 끼리끼리 패를 짜가지고 또 이렇게 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 이념과 뭐 생각이 같은 그런 부류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그 세를 형성하는 것도 뭐 크게 정치판에서는 오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저는 비박이 단일화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비박의 뭐 주호영, 정병국 의원 누가 될든 예. 그분과 친박의 뭐 이정현 후보라든가 뭐 이주영 후보 간에 1대1 양강 구도로 결국 가지 형성이 않게 된다. 된다면. 거기에다가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가 비박을 막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친박 측이 뭐 1, 2등이 되게 친박에서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여론조사 상으로는 볼 예. 때. 그러나 이런 거에 과연 막판에까지도 유지가 되겠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응답층. 그러니까 아직 태도를 표명하지 않은 층이 제일 많은 31%예요. 이 퍼센트가 어디로 옮겨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올 어쨌든 거다. 판세는 지금 판을 좀 뒤바꾸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비박 뭐 어차피 비슷한 노선과 뭐 개파를 가진다면 저는 뭐 단일화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일단 대의원들이라든지 또 선관위 이제 선대인단 같은 경우에 이제 선택이 좀 워낙 수월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단일화하는 게 좀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비박계가 이제 정병국, 주호영 두 사람이 단일화할 경우에
일단 두 분은 같은 경우 주호영 의원은 TK고 그다음에 정병구 의원은 이제 수도권.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의원 숫자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두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70% 선거인단이 이상. 선거인단 70% 예. 이상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제일 이제 저는 관심은 뭐냐면 만약에 오늘 이제 단일화 한다면 내일 정도에 만약 친박계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친박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은 단일화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냥 세 명이 다 나올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압박이 있는데다가 만약에 안 된다면 이제는 이제 오다 투표가 시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오다가 자, 간다. 누구 쪽으로 이제 밀 것이다.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지금 뭐 최경환 의원도 그렇지만 서서히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비난을 강도를 높여가면서 나름대로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이 결집하면 이쪽도 뭔가 결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친박과 비박의 어떤 대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능하.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TK 의원들을 이제 모아서 청와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조금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TK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왜 TK 지역만 만나서 하느냐에 대한 또 반발 심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예. 선거에 막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과연 이제 비박계 후보들이 단일화가 이제 물밑에서 되면 이제 공개적으로 되면 친박계도 뭉칠 수 있는 단일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이주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주영 후보의 이야기 먼저 듣고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건 이제 원칙이 아닌 명분이 없는 야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또 개파 대결 구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전 김무성 전 대표께서 뒤에서 조정한다고 하면 우리 당의 미래가 더욱더 암울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그 비박계 단일화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개파 대결 구도를 만드는데 제가 나설 수가 있습니까? 새누리당 이주영 후보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단일화는 야합이다. 비박계가 개파 대결 구도를 만드는데 나까지 그럴 수 있느냐. 친박 단일화 없다. 못을 받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이 합쳐지면 필승 카드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저는 필승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필승 카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친박의 세력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강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새누리당 선거 때마다 친박 진영 다 졌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소위 말해서 당권이라든가 큰 흐름을 놓고 싸우는 이 대결마다 친박 진영이 다 패했습니다. 물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친박 진영은 상당히 강고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이 TK 지역과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강해진 측면이 있고요. 도리어 국민들의 그런 친박 패권주의적 양상에 대한 그 염증 같은 건 사실은 더 강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개파적인 양상은 필연적이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4.13 총선 때 분명히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은 친박과 비박 간에 특히 친박의 패권적인 양상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했는데 이번 비대위 체제를 거치면서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백서도 발간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상 왜 졌는지 새누리당의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국민들이 왜 불신했는지에 대해서 해법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비대위 체제는 이제 사실상 종결이 됩니다. 거의 역할 없는 비대위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박은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비박계도 그런 친박계의 흐름에 갔을 때는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데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느낄 것이기 때문에 네. 현실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현재 새누리당에 나와 있는 3명의 후보들은 각자가 마이웨이를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현장 연설과 TV 토론 내용을 다 들어봐도 사퇴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마지막에 이제 친박 오더, 막판의 전략적 제휴 흐름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비박계는 단일화된 양상에서 치열하게 대결을 했을 때 강화된 친박, 그리고 그동안의 이 친박계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비박계의 이런 흐름들이 부딪힌다면 예. 저는 사실상 승부를 알 수 없는 굉장히 혼전 양상으로 이번 주말을 들어가면서 이 투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근데 그 우리 김 교수님은 조금 다른 게 지금 친박의 어떤 그 당내의 권력이라고 하면은 4.13 총선 이후로 굉장히 확고해졌습니다. 비박이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친박이 3명 가운데 1명으로 단일화만 된다고 하면 이건 뭐 거의 끝난 게임이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 세 사람 다 지금 아주 개성이 강한 분이어가지고 세 사람 다 그 우리는 끝까지 단일 안 갈까? 한다 이런 거거든요. 뭐 한성규 의원도 뭐 아주 원칙주의자고 그렇게 이정은 의원은 또 1등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단일화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모양새 나쁘게 갈 필요는 없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단일화가 되면은 뭐 그 굉장히 우세할 걸 보이지만 네. 역시 저쪽에서 이제 비박이 뭉쳤다고 하면은 이 세 사람의 표가 분산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봐야 됩니다. 네. 이게 저 옛날하고 달리 말이죠. 한 12년 전부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뭐 당협위원장들이 오다를 많이 내려가지고 누구 찍으라면 찍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 기호에 따라서 많이 그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비박이 저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비박표가 그대로 뭉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그 당원 대의원들의 그 표가 개인 기호에 따라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정현 의원의 지금 여러 가지 그 개성적인 그 모습이 예. 그 표로 지지되지 어필할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우리가 이게 세 분 다 이제 아주 정치 전문가로서 이제 많이 분석을 하시는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개파직이 아니라 네. 실제로 민심은 당심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네, 그게 정확한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 교수님은? 저는 윤상현 의원이 말한 형님들이 이제 주말을 계기로 해서 나서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경환 의원도 외통이 뭐 유럽 방문해서 돌아왔고 서청원 의원이 뭐 강원도에 휴가가 계신다고 하지만 뭐 지역이 뭐 강원도에 있다고 해서 영향 못 미치는 것은 아니고 뭐 말하자면 후보간 단일화는 세 분의 성격상 또 본인들이 해온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어렵고 쉽지 않고. 실질적인 단일화를 이루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말하자면은 이런 형님들이 나서서 우리가 친박이 이겨야 네. 살 것 아니냐. 사실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박이 당권을 뺏긴다. 네. 할 경우 저는 그라이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4.13 총선 이후 친박이 분열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쇠락을 넘어서 거의 친박 소멸로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박근혜 대통령만 지지하는 꼴통 친박들, 꼴박들만 핵심. 남지 않겠느냐, 핵심. 예.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번 전당대회가 나온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지만 또 대권을 노린다든가 여러 사람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네. 이 당권 경쟁이기 때문에 친박에서도 형님들이 나서서 주말에 뭔가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예. 정치라는 것도 명분이 있어요. 방금 정 교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뭐 오도만 내린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지난 총선의 패배는 친박의 패권주의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은 뭐 자명한 겁니다. 뭐 물론 그 중에는 옥새 들고 나르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친박이 진박 마케팅을 통해서 뭐 권력 이하 내년 뭐 대권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까지를 겨냥한 뭐 이런 큰 프레임을 플랜. 짜다가 그게 결국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대의원들이 합리적인 네. 판단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사실 지금 보여집니다. 이제 최경환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의 역할론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해외에서 돌아와서 또 전대 개입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최경환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고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개파 갈등보다는 당의 화합과 미래의 비전을 위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는 데는 다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해서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한 일이죠. 내가 이야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기들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단일화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거기에 조금 더 촉매 역할을 갖다 하는 거지. 최경환 의원 당의 화합을 위한 전대가 돼야 되는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전 대표 내가 거기에 조금 더 촉매제를 하겠다는데 왜 말을 하느냐라고 또 반박을 합니다. 이 의원님, 네. 사실 지금 막판 이른바 아까 형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개입, 친박계의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당대회 구조를 보면 이제 대리전 양상이죠, 사실은. 뭐 결국은 이제 친박은 뒤에는 이제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뭐 서청원 의원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비박 같은 경우는 결국 김무성 전 대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리전으로 양상을 가는데 이제 처음에 후보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리되고 해서 이제 정말 진검승부를 하는 걸로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친박 같은 경우는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박이 저렇게 이제 단일화가 그렇게 설마 했는데 다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여론조사 인기도 1위가 나오지만
지금 전체적인 34만 명 선거인단 중에서 지금 호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한 여론조사는 잘 나오는데 실제 투표로 될 것이냐는 문제, 즉 조직이 없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전혀 뭐 돈도 안 쓰고 본인이 그냥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조직 선거가 안 됐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불안감들이 좀 있죠. 일반 선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뜰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박에서도 이재용 의원 쪽으로 많이 힘을 실었는데 근데 해봤는데 계속 안 뜨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강성 친박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뭐 이재용 의원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는 또 이정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보면 좀 혼선이 빚어진다는 것이죠. 고민이 왜냐하면 이게 있다. 누구를 선택하는지 간에 지금은 상당히 아래에서 오더를 내리더라도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사실은 각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 표라는 것이 응집력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게 네. 이제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더의 단일화가 궁금해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맞습니다. 오더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친박계 후보 세 사람이 다 개성이 있고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특히 뭐 이주영 의원은 어쨌든 단일화하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완주하겠다. 그리고 초반에는 굉장히 친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에 시작해서 지금은 친박적인 또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행보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정현 의원이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높았지만 사실은 임명직, 지명직 최고위원을 했었고 당직을 거의 맡아본 사실 당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베테랑으로서 당무를 관장하고 당의 화합과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까지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한성교 의원도 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친박계에서는 사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과연 이 흐름으로 갔을 때 누구에게 이 전체적인 흐름이 가는 것이 예. 친박계의 성공을 이끄는 것인가, 또 비박계가 단일화됐을 때는 사실은 비박계 만만치 않은 분명히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친박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서 마지막에 내리는 오더도 잘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친박 진영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런 흐름에 대해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내 예. 대의원들의 밑바닥 민심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 판단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판단들이 작용한다면은 사실은 비박계가 그동안의 흐름 속에서 좀 더 네. 힘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런 비박계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정병국, 주호영 어느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지도 사실은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 지켜봐지고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지금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잠시 뒤 오후 한 2, 30분 후면 컷오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송영길 4명 중에 1명은 고배를 마십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민주당 전당대회는 좀 우리 다르죠. 그 새누리당은 뭐 대거 그 당원 대의원을 통한 투표인데 여기는 그 뭐 중앙대의원입니까 네. 해가지고 뭐 지자체장도 있고 당의 간부들하고 해가지고 300한 70명인가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지금 뭐 이강 이학으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강 이학 그러면은 뭐 그 좀 당세가 약한 뭐 김상곤 전 교육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뒤늦게 뛰어든 이종걸 뭐 의원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문제는 말이죠. 이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주목을 못 받고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흥행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네. 전혀 뭐 하여튼 그 주목을 받을 만한 인물들도 안 나오고 또 나온 사람들도 뭔가 메시지를 못 던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새누리당한테 밀리고 그러니까 오늘 겨우 이제 컷오프라는 게 하나 있는데 과연 이 컷오프가 이게 그 필요한 건지도 뭐 4명 나왔는데 다 붙여도 이게 흥행이 될까 말까 하는데 떨어뜨려가지고 3명만 한다. 룰을 좀 고쳐가지고 네. 제가 볼 때 이 4.13 총선의 승리자가 민주당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이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뭔가 이 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뭔가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모습이 좀 그나마 보입니다. 컷오프가 좀 어떤 흥행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 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컷오프는 지금 뭐 현실적으로 보자면 아주 냉정하게 보자면 이제 김상곤 교육감과 이종걸 의원의 대결일 텐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전국 지자체장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는 당내에 사실 뿌리가 별로 없거든요. 네. 지난번 뭐 혁신위원회 할 때 이제 그때 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표를 넣기는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는 저는 전망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사실 이제 누구가 되느냐보다
문제보다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지금 이제 송추 즉 송영길 추미애 두 사람의 대결로 이제 가는데 두 사람 다 똑같은 지금 뭐 이른바 뭐 같은 친문이고 누가 더 문재인 대표한테 가까우냐 이 경쟁이지 사실 뭐 이같이 친박 비박 같이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면을 봤을 때 이제 더 관심이 뭐냐면 8월 27일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누가 되든 간에 현재 김종인 체제보다는 상당히 당이 좀 강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 현재 사드 문제 여러 가지 법안 문제 등등에 있어서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해놨던 중도화 전략 자체가 이제는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으로 보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상 김종인 대표와 함께 이제 상당히 호흡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강성 어떤 대표가 될 경우에 우 원내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정국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주도해 온 반면 새로운 지도가 들었을 경우는 지금 강성 지금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초선들이 보면 뭐 저쪽에도 성주도 내려가고 지금 뭐 이 중국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걱정스러운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비 컷오프 결과가 또 어떻게 보면 최종 결과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 같은데 고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뭐 곧 결과가 나오지 나올 것 않겠습니까? 같아요. 뭐 예. 2시부터 지금 중앙위원 한 360여 명 참석해서 투표를 하고 지금 아마 개표 중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이종걸 의원이 컷오프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게 뭐 관심사죠. 뭐 이종걸 의원이 만약 컷오프 되어 갖고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뭐 이래문 저래문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국민들의 관심이 더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또 중앙위원들이고 이 중앙위원회는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자체 당이라든가 또 당직자들 좀 정치력이 있는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이니까 저는 좀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종걸 의원을 끼워줘야 그나마 8월 27일에 있은 전당대회가 모양새가 좀 갖춰주고 흥행이랄까 국민적 관심을 끌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좀 전략적 선택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 대권 경쟁에서의 공정성 그런 것 때문에 당권 대권 분리를 1년 6개월 전 내는 1년 이내에 뭐 대권 나갈 사람은 당권을 못 나가게 하다 보니까 거물들은 빠지고 잔챙이들만 모여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토리 키재게 되고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뭐 이 더불어민주당에도 박영선 의원도 나오고 뭐 김부겸 의원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으면은 관심을 끌죠. 그런데 뭐 또 대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보자. 뭐 당권 온다게 당권 오면은 뭐 대권은 못 하는 거고. 그래서 관심을 지금 못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조금 흥행을 끌기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을 만나서 사드 부지 재검토, 성주 군내에서 한번 재검토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를 했는데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이야기 연이어 들어봅니다. 사드 배치를 성주, 성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부 스스로 사드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며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배려는 무능하고 공허한 발상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전 과정을 국민에 국회에 낱낱이 공개하고 모든 논의를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주 군민의 그런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그런 후보 지역에 대해서 좀 정밀하고 면밀하게 다시 조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이 다시 조사한 것 역시도 이제는 사전에 성주 군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면 되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 성주 지역의 문제를 한반도 전체 사드 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 야당들입니다. 제가 야당을 방문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성주 군민들의 마음을 오히려 찢어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주 군민들이 왜 매일처럼 이렇게 모입니까? 성주군에 정한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사드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된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성주가 지역구죠. 성주 문제를 야당이 한반도 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다. 청와대는 면밀히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김 교수님 어쨌든 지금 새로운 논란 해석을 놓고 좀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 어떻게 좀 정리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어제 TK 지역 의원들 11분을 초청해서 듣는 자리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저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대를 앞두고 TK 지역 의원들 특히 그 지역에서 최근에 이 지지율의 요동이 심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리를 갖는다는 거. 사실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선거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선거에 미칠 이런 시기적인 측면, 형식도 그렇습니다. 저는 TK 지역 최근에 뭐 신공항 얘기 나오니까 TK 지역에 뭐 대구의 공항 문제 나오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한 지역의 얘기만 이루어지면 예. 사실은 대통령은 국정 최고의 책임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 의원들과의 자리도 그렇고 또 성주 국민들 직접 다 만날 수는 없지만 대표라든가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정말 그 민심 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TK 지역 의원들 말씀 듣고 결정이 된다는 거. 또 하나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렇게 정부에서 모든 사안을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사실은 국민들에게 특별한 정보 공개 없이 정말 전격적으로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성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특히 대책위에서 이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도리어 전국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이 사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뭐 전체 사안을 성주 국민들에게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방 외교적인 사안에서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최소한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또 야당도 받아들일 수 있고 사드 결정을 사실은 국회의장도 신문 보고 알았다는 사실은 입법부의 수장이라든가 그런 결정 과정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국민들께 투명하게 그리고 같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을 더 얹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제 그렇습니다. 더 부담을 얹게 된 상황이라고 저는 얹게 된 봅니다. 상황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을 좀 우리가 편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저도 뭐 대통령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고 보는데 그 너무 전당대회와 연관시켜가지고 그 어떤 특정 세력, 친박 세력 아닌지 뭐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친박인지 비박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TK 의원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친박한테 뭐 움직임을 지시를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라고 이제 많이들 추측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제 제가 모임 그 결과 내용을 쭉 보니까 주로 사드 얘기였습니다. 대통령이 뭐 자다가도 이제 뭐 벌떡 일어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고 그 이완영 의원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완영 의원이 요즘 뭐 수염도 안 갖고 이렇게 뭐 초췌한 모습으로 대통령 앞 앉아서 많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사드 문제를 좀 논의한 자리로 보이고 어제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좀 그 민감하면 주위로 한번 넓혀보는 방안도 있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연합뉴스 같은 보면은 지금 고려되고 있는 장소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게 좀 너무 그러면 예민하니까 반경을 좀 넓혀가지고 후보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저 대통령도 하나의 안으로 이제 어제 내놓은 거고 뭐 국방부라든가 우리 국민들 또 국회에서 많이 논의될 사항인데 너무 요즘 우리가 모든 면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몰아붙이는 거는 글쎄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미국의 러시모 가면은 전직 대통령 4사람 딱 존경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누가 됐든 간에 대통령을 좀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정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는 좀 권위를 좀 인정하고 풀어가자 그런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치적 오해의 소지 이런 부분은 자체하고라도 어제 대통령의 말씀은 저는 적절치는 않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원칙과 초심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이죠. 말하자면 대통령이 2일날 국무회의에서도 지금의 성산포대에 대해서 현장도 수차례 가보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안전성도 점검하고 그래서 여가 최적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국방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도 군사적 효율성이라든가 경비, 비용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역을 네. 할 경우 엄청난 또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고 그거는 이미 다 레이더 기지가 있는 거고 또 뭐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지역도 해봤다. 뭐 그 까치산이라든가 무슨 또 염속산이라든가 또 뭐 무슨 칠성산까지도 해봤는데 그 최적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다른 지역은 그러면 옮겨간 지역은 어떻게 그러면 성주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성주 내에서 옮기면 또 다른 지역으로 왜 못 옮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래 가졌던 원칙이 확고한 훼손됐다. 원칙이 훼손이 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최근에 중국이 압박이 지금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야당의 또 저항도 상당히 강고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소명의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그 소명 국가 안위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키겠다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뭔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어떤 메시지를 네. 준 것이 가장 저는 이번 대통령 말씀에 있어서 뭐 대통령을 비난하자는 네네네. 얘기는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면이 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칙 자체가 보면 이게 지금 정할 때 보면 군사 전략적으로 정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성주를 정했겠습니까? 이 지역적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고려 없이 정말 한미 당국이 전략적인 고려 속에서 성주 성산포대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칙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것도 누구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중요한 결정은 NSC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네. 모여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좀 그래서 발표를 해야 전에요. 되는데. 지금 잠깐 네. 말씀 중이신데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경선 결과가 지금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 현장 연결해서 경선 결과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 네 분께서는 모두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네 분 후보 모두에게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예, 격려의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웅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께서 예비경선 투개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투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선거인 수 363명, 투표자 수 263명, 무효 투표수 4명, 투표율 72.45%, 당대표 예비경선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당선된 후보자를 기호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기호 1번 추미애 후보, 기호 2번 이정걸 후보, 마지막 번째입니다. 기호 몇 번이에요? 기호 3번 김상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상 당대표 후보자로 3분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당초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4명의 후보 가운데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이 3명의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한 것으로 지금 이제 발표가 됐는데 당초에는 송영길 후보가 유력시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송영길 후보가 탈락을 하고 대신에 김상곤, 이약, 이중으로 꼽히던 김상곤 후보가 지금 이제 통과를 한 것으로 됐는데요. 고 교수님, 약간은 좀 이례적인 결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거는 이 맛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거든요. 지난번 2014년 때도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붙었을 때 서청원 의원이 여론조사상이라든가 모든 분위기에서 훨씬 앞섰어요. 친박이 아주 결집해서 밀어줬고 그런데도 네. 나중에 표를 까보니까 김무성 의원이 훨씬 앞서서 많은 표가 나오고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사실은 뭐 추미애, 송영길 두 의원은 안정권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다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지금 송영길 의원이 컷오프에 떨어지고 어쨌든 모양새상으로는 이종걸 의원도 들어갔고 예. 기줄에 또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이분도 또 원외에 있는 분이 들어가서 모양새를 아주 잘 갖춰줬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전략적 투표. 그러니까 친문 일색의 그런 그 후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8월 27일까지 끌고 간다면은 정말 관심 밖에 그런 전당대회가 될 뻔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조금 전에 아마 적어도 중앙위원들은 상당한 정치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략 투표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추미애, 송영길 누가 봐도 친문 세력인데 친노 세력이고 그 두 분 중에 하나를 컷오프 시키면서 그나마 이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좀 흥행의 어떤 불씨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사실 지금 보면 친문 김상곤 위원과 송영길 후보 중에 이제 그 당 위원들은 김상곤 후보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미애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다들 친문 쪽의 후보. 저 참모들도 보면 지금 사실은 송영길 후보 쪽에는 이호철 전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진성준 전 의원이라든지 김광진 전 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보면 한쪽으로 표가 쏠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친문 세력 쪽에서는 이제 추미애 의원 쪽으로 상당히 표가 쏠렸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쪽에 원래 출신이 광주 쪽이지 않습니까? 인천시 쪽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표를 사실 이제 제가 볼 때 김상곤 위원장이 상당히 장을 흡수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심리는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김상곤 위원장 쪽으로 후보 쪽으로 좀 더 몰린 이유는 어떤 그러니까 것이죠? 오늘 이제 이 투표 있기 전에 지자체장들하고 사전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마 이제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두 명의 어떤 후보보다는 한 사람 쪽으로 이제 가자, 한 선택적 이제 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친문이나 친노 세력들이 사전에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단 선거 자체를 좀 바라봤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의원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쏠림 현상들이 좀 있은 게 아닌가. 그리고 비인 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송영길 누구죠? 지금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5.27, 8.17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도 좀 예측 불허의 어떤 흥행 구도, 어떤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건 아닌가 보이는데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포장지적으로 보면은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모양새는 괜찮아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내용이 있어야죠. 뭐 송영길이 되든 뭐 누가 추미애가 되든 내 사람 중에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 송영길 의원이 떨어진 게 이제 이변인데 저는 이 486들의 어떤 그 몰락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486이 우리나라 사실 정치 그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지금 우상호 대표가 하고 있지만 또 한 축인 이 송영길 의원이 오늘 무너진 걸 보면은 486의 역할이 앞으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370명이 그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호불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기, 뭐 정치적 역량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내가 누구하고 친하다 이렇게 하면은 소위 말하는 좀 마당발이 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그 영향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나머지 세 사람 더 분발해야 됩니다. 더 분발해야 된다. 이슈 경쟁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소위 말하는 친문, 친노 진영의 전략적 선택이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과 송영길 의원은 그동안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친노계의
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구애라든가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등을 통했고요. 그동안의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겹쳐지는 후보였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앞서 있던 추미애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은 나머지 그 전략적인 다양성 측면에서 역시 비노계에서는 이종걸 의원에게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렇다면 이 겹쳤던 그런 지지 양상 속에서 전략적인 흐름의 선택이 결국은 원회이자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이번 선거 과정을 쭉 지켜보면은 어쨌든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이 제시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당장 탈락한 송영길 의원만 해도 새로운 주택 문제라든가 새로운 대선의 가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이번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 다시 말해서 친문 일색의 이 화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당의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고민의 일단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렇다고 봅니다. 새롭게 당선되는 후보는 결국은 내년 대선을 관리해야 되고요. 특히 야권 전체 이 안철수 진영의 국민의당이라든가 또는 정의당의 협조도 끌어내야 되는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이번에 대표 임기를 마치는 김종인 전 대표가 되겠죠. 그때는 그 역할을 어떻게 조율해서 당의 현재까지 김종인 대표가 중심을 얻고 온 당의 외연 확장, 중도로의 외연 확장의 흐름들, 그리고 경제 민주화라든가 경제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가면서 그러나 당내에선 분명히 사드라든가 외교안보 이슈, 남북 관계라든가 진보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예. 그게 주기 때문에 이런 호흡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앙위원들 특히 약 70명 정도의 이 지자체장들이 마지막에 결국은 그런 좀 더 자유롭고 전체 과정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했던 투표의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이번 컷오프 결과 딱 두 가지가 집중이 관심이 되는데 송영길 후보가 컷오프에서 탈락한 부분, 또 비박계의 비주류의 이종걸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한 이 두 부분인데, 고 교수님, 사실 이제 송영길 후보 왜 이런 고배를 마시게 됐을까요?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신다면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근데 송영길 후보는 이번에 이제 국회에 다시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 기반도 약한 데다가 결국 가장 크게 조직을 확산할 수 있는 것이 무주공산인 호남 쪽이란 말이에요. 호남 쪽. 그런데 사실은 그 호남 쪽은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훨씬 강합니다. 그쪽에 일고 나오셔가지고 그 세가 아주 강하고, 지난번에 김종인 대표의 측근인 최은열 의원이 핸드폰에 그 문자 보여주는 거 봤죠. 최은열 김상곤 선배 열심히 하세요. 다 동창들입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송영길 의원은 그동안 출신은 호남이지만 사실상 정치는 경기도에서 했거든요. 인천에서 주로 하시고, 그래서 호남에 기반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그렇다 한다면은 친문 친노 세력들이 좀 표를 갈라줘야 하는데,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몰아줘서 전략적으로 몰아주면서 모양새를 갖추는 게 좋다.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좀 어렵게 된 거죠. 또 잘 아시다시피 송영길 의원은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아주 까칠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죠. 그러나 추미애 의원도 그때 탄핵에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시켰고, 문재인 대표가 아주 당내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켜줬죠. 만약 그때 추미애 최고위원 시절에 추미애 의원이 빠졌더라면 아마 그때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친문 세력은 추미애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자체장들하고 국회의원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86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86세대 대표 주자로 사실 이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어떤 논의들이 있었냐면, 그 당대표도 86이고 원내대표도 86이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두 사람 간에 또 같은 연세대 출신이고, 그 또 이제 좀 캐릭터가 서로 이제 겹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두 사람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했을 때는 상당히 어떤 화합보다는 좀 삐걱거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크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는 보면은 처음에 송영길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번에 좀 나오지
하지 말라는 좀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하고 있는데 당신이 비슷한 사람이 친구가 나와서 그걸 하면은 같은 연세대 동문끼리 나와서 하면 이게 좀 그 모양새도 좋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86세대 안에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좀 현실화된 게 아닌가 보십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사전 모임이라든지 그러면 짧게 국회의원총회에서 하나만요. 짧게 하나만. 이종걸 의원의 선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정골 의원은 보면 전체 비주류의 대표성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내대표를 했고 지금 전반적으로 뭐 친노가 대부분 70%를 하지만 그래도 비주류 세력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표만 흡수하더라도 충분히 당선권이 가능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비주류는 어느 정도 조금 결집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드 문제, 사드 배치 문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좀 발표가 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